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과 그리고 예상 외의 상황,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뒤에 중요한 한국은행 관련된 소식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재보복에 나섰습니다. 자, 본토 타격받은 지 6일 만에 보복에 나선 거죠. 자, 전날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에 대한 공격만으로 끝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서 국제유가가 3일째 떨어졌었는데 실제로는 직접적 타격으로 보복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 오전에는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복을 했을 때 핵시설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한때 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4%, 비트코인은 5%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온 이란의 반응은요, 좀 달랐습니다. 이란 측은 이스파한의 핵시설이 무사하다고, 그리고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 드론을 쐈더라, 그걸 우리가 다 격추를 했고 피해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 이후 금융시장은 충격에서 다소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86불을 넘었었다가 84불대로 다소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3% 넘는 하락폭에서 낙폭을 좀 절반 정도 줄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응 수위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누구도 말 못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요, 예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각 국가 간의 자존심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최악까지 안 갈 것 같지 않냐, 이런 전망도 좀 힘이 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재보복으로 부동산값 하락할까? 저희가 집값 하락을 위한 조건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 감소죠. 자, 일반적으로 한 단지에서 2개월 연속 거래가 뚝 끊겨버리면 금매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 급감이 1년 이상 지속된다, 부동산 값은 폭락하게 돼 있어요. 아니, 1년 이상 거래가 뚝 끊기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2022년에 거래가 정말 거짓말처럼 1년 동안 뚝 끊겨버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했었죠. 그때 왜 거래가 급감했었다? 기준금리가 연초에 1.25%에서 연말에 3.25%까지 매 분기마다 치솟아 버리니까 수요가 뚝 끊겨버리고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따라서 시장 전망을 하면은 좀 잘 맞는 측면이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작년 10월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발 쇼크에 의해서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을 빠졌다가 지금 1월부터 회복 조짐이 보이고 3월 달에는 무려 12월 달 대비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4월 현재까지 나온 통계에서도 이 3월 달에 강한 거래량 흐름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선 이후에 다양한 악재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선 이후에 일부 매수자가 관망으로 전환이 됐다, 뭐 순식간에 얼어붙은 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추가로 금융시장이 여기서 더 출렁거리게 된다면 더 많이 관망에 나설 것이다, 이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최근 호가가 상승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포구, 잠실, 반포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들 지역은 뭐 3월부터 한 단기간에 뭐 억 단위로 호가가 올라간 지역들도 꽤 있어요. 자, 이렇게 호가가 급등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조금만 줄어도 급매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뭐 이번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보통 겨울에 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뭐 갈아타는 분들이나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알아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 1주에서 2주만 지켜보자는 겁니다. 1주에서 2주 더 지켜본다고 뭐 내가 살려는 금매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은 잘 안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때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은데, 특히 뭘 보셔야 된다? 국제유가를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제유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창용 총재의 금요일 발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국내 통화정책,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큰 전제는 국제유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2% 중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제유가가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물가 전망은 국제유가 80달러 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의 전망보다 4에서 5%달러 높은 수준이더라. 그럼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2차 서비스로 전이되는지 지금 체크하는 단계라서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보는 국제유가는요, 저희가 이제 흔히 다루는 WTI,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아니고 두바이유입니다. 지금 두바이유는 배럴당 88불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신임 금통위원 2명이 확정됐습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김종화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이수영 서울대 국제교육대학원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는요, 합의제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와 제외하고 그 다음에 6명의 금통위원 7명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을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통위원이 결정된 거예요. 6명 중에서 2명이 동시에 교체됐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퇴임한 금통위원은 누군가? 바로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됐었던 조윤재 위원과 그 다음에 서영경 위원이었습니다. 자, 조윤재 금통위원은요, 퇴임 기자회견에서까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서영경 금통위원도요, 최근에 약간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다? 매파가 가고 비둘기파가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4월 금통위의 결과 기억나시나요? 그때 요즘 이제 컨센서스라 해서 금통위원 6명이 3개월 뒤에 금리를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지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를 하거든요. 4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 명은 3.25%로 낮출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언론들의 전망대로 신임 금통위원이 모두 비둘기라면요, 3대3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임 금통위원이 비둘기적인 색채를 내보이면서 금리 인하하자고 주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더 많은 금통위원이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시차를 두고 이게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통화정책은 결국 물가에 의해서 연동되더라. 금통위원 성향이 매파든 비둘기파든 물가 앞에서 이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는 국제유가에 달려있고, 국제유가는 금리에 연관이 되어 있고, 금리는 부동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국제유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시장에는 수시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자, 2019년 1월 달에 헬로시티발 역전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12월에 둔촌주공 2순위 마감 실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값이 30%에서 40%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었죠.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다시 유동성 부족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기는 자주 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용기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가더라.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거, 위기를 잡고 최악의 시나리오의 시작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이 오히려 준비 중인 사람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잘 잡은 분들,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많이 계시지만 위기를 잘 활용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과거의 위기 상황을 보면 주로 겨울 시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도 중요하다는 거. 부동산 시장에서 봄이 왜 중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끝이 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오기 쉽지 않은 계절적 요인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4,000명 넘게 당첨된 둔촌주공 분양권, 과연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냐?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좀 공개를 합니다. 또한 과연 이거
매수해도 될까? 일반 영상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 멤버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